안녕하세요. 우리 불교 명상을 하는데 이제 오늘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법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그냥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반응 안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 나의 경험,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요. 업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는 바라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느껴 보시면, 명상을 또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딱 잡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 어떠한 대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것, 어떠한 것이 나와 함께 관계 맺어질 때 마음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무언가를 향하게 돼 있어요. 향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거는 향하지 않는 마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유명한 이야기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뭐 샤르트르가 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문학적으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뭐 본질이라는 신의 세계가 있고 실존의 현실의 세계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데 샤르트르는 이 이야기가 한 게 아니고 존재와 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다 지향을 해요. 지향을 하다 보니까 지향점이란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상태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마음.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는 느끼고 있는 상태면 움직이지 않는 그 움직이기 전의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지향을 해요. 무언가를 지향해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 지향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불교 명상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을 딱 잡을 수 있다.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그것을 딱 잡으면 반응 안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 지향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괴로워, 삶이 괴로워, 아니면 마음이 상처 입어, 아니면 나는 무언가가 우울해. 모든 것은 다 혼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다 함께 할 때 나타나요.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이 마음이 함께 하면서 그 함께하는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쩌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막 충격도 받고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역으로 탁 보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인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어떤 일을 막 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주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데 제 옆에 계신 한 스님께서 무진 스님 뭐 그런 거 그렇게 신경을 써. 별거 아닌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지 생각해 보면 나의 업이라는 것에서, 나의 경험이라는 것에서 나는 상을 탁 만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내가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면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리지 않은 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에겐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에게 일어나도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서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냐? 아니죠. 내가 반응한 거죠. 상대에게 반응한 거죠. 이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반응하게 하는 내 거. 반응이 상대가 와서 반응을 하는 거지만 이걸 하나 더 먼저 생각해 보면 상대가 와서 반응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와도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럼 반응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반응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는 반응하면서 괴로움이나 안 좋은 것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어디를 같이 여행을 가요. 여행을 다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행 가면 피곤한데. 피곤하니까 서로 좀 이것 좀 해주지 저것 좀 해주지. 평소에는 그래 내가 해줬어. 해줄게 하는데 여행 가서 서로 피곤한데 이것 좀 하지 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확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마음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힘들 땐 예민해져요. 누구나가 다 힘들 땐 예민해져요. 어려울 땐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정말 선업은요. 어려운 사람이 짓는 선업과 정말 편한 사람이 짓는 선업은 차이가 큰 거예요. 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마음 내서 짓는 선업이 지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려울 땐 예민해져 가지고 정말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평범한 상태에서 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평범한 상태 같은 데에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예민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예민해져 있는 이 반응이라는 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반응을 하면서 서로 괴로움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가 아닌 평범할 때는 그냥 넘겼잖아요. 왜 우리는 어려울 때는 못 넘길까, 마음이? 왜 못 넘길까? 업이 바로 치고 왔을 때에 반응하는 것을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의식이. 의식이 제재가 안 돼요. 이 평범할 때는 의식이라는 게 딱 떠 있어가지고 감정이라는 게 확 와도 에이 뭐 내가 해주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선 의식도 같이 피곤하게 다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명상은 반응 안 하게 하는 이 의식을 딱 키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들숨날숨이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평소에 의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안 하게 하는 가장 크게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들숨날숨을 통해서 나의 의식의 기운을 키우는 것. 이것이 불교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명상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신 분은 저는 부처님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것이 불교 명상도 있고요. 힌두이즘 명상도 있어요. 여러 명상이 있어요. 이것이 중국에 딱 전달되면 중국에서는 또 단전호흡이라는 것도 있고 단전호흡도 마음을 단단히 갖고 마음이라는 의식이 단단해져서 마음이 지향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반응 안 하게 딱 잡는다. 단전호흡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단전호흡은 다른 개념이에요. 단전이라는 것에 호흡을 해서 영생하는 것, 신선처럼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익숙해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상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어요. 단전호흡이라는 게 이제 명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명상이라는 개념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 이전부터 명상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명상이라는 개념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을 딱 떼놓고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감정이 막 움직이는 그 상태를 쫙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아름다워. 신은 정말 위대해.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 아니면 인도의 뭐 창조주 비슈누는 위대하셔. 시바시는 위대하셔. 이런 것을 쫙 그리는 거예요. 그리다 보면 뇌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위대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꽉 차게 만들어줘요. 이게 사람 뇌라는 것은 그렇게 어느 부분이 하나의 작용이 확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판단하고 지금 현실을 보게 뇌는 보고 있는데, 시공간이라는 것이 쫙 가라앉으면서 무언가가 허공계에 내가 꽉 차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경우가 생겨요. 뇌라는 건 그래요. 이 보통의 시스템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아름다워, 신은 위대해 하는 생각 자체가 그냥 꽉 차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꽉 차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고 어디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도에서는 아주 종교라는 것과 함께 강력하게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 하나 돼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처음에 수행하시면서 처음엔 부정하셔요. 이거는 분명히 불자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첫 출가하셔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행복, 나고 죽고 병드는 것을 해결하는 것 찾으시거든요. 그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에 확 가요.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깨어났을 땐 아니거든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 명상은 아니야, 환상이야 하고 부정하셔요. 이 부정하셨던 이 명상이 힌두이즘 명상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알려져 있는 명상. 저도 이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힘들 때는 활용하면 너무 좋으나, 그러나 여기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명상하면서. 그래서 앉아서 아름다워. 나는 정말 위대해.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제가 이거 활용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영상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누군가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고, 나보다 상급자고,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뭘 할 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내가 극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저 사람 못난 사람이야. 라고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막 댓글에 어떻게 스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스님이 상대를 그렇게 못났다고 해요. 상대나 나나 다 똑같은 건데 평등함을 이야기해야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활용할 때는 활용하자.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명상에. 그래서 힌두이즘 명상도 저는 완전히 부정하진 않으나, 이것만 대단해 그러면 내가 사라진다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위대해 뛰어나라고 끄집어내는 건 좋으나, 이게 끄집어내갖고 여고만 되면 딱 빠지면 어떤 사람 되겠어요? 나는 위대하다는 독선주의자, 이상한 사람, 흔히 꼰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은 이 부분을 딱 비판하시면서 고행하시다가 보리소나무에서 하신 그 명상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 주신 들숨날숨 집중, 그리고 네 가지 기둥에 마음을 딱 붙잡는 것, 이거거든요. 그것이 느낌, 몸, 마음,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에 네 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제가 이 마음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반응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해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해란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우리 불교 명상과 또 우리 불교에서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불성이 있어, 아니면 부처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야. 불성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하는 것. 우리는 우리는 이게 익숙하게 들었던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쫙 깨달으면 돼. 세상은 다 공함을 내가 알아차리면 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누누이 듣던 거예요. 누누이.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 명상법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반응을 안 하게, 마음의 괴로움에 반응 안 하게 하는 것은 딱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바라보게 하셔요. 바라보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들었던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면 돼. 세상이 다 공함을 알면 돼.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직관하는 거예요. 직관. 근데 이 직관이라는 부분이 왜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지금도 왜 이것이 이야기가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반대해요.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조건,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하는 것도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내가 그렇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한테 무언가 상처받고 있어요. 왜 나는 상처받을까? 조건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저분이 나랑 동격이든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면 마음에 상처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저분이 나보다 밑에 분이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 절대 받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그래요. 특히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나의 상사인데 나에게 마음 상처를 주게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현실 삶이란 게 걸려있고 나의 생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닌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표 내면 또 딴 데 가면 이러한 길이 또 있을 수 있지만 나와 동격인 상대일 경우에 나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나의 식구라든가 나의 어머니라든가 나의 형제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내가 생활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력. 이거보다 더 먼저는 반응 안 하는 거죠. 반응 안 하기만 하고 있게 되면 상대하고 계속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관계 맺으면서 반응 안 하게 하면 상대는 또 기분 나쁘겠죠. 쟤는 나한테 반응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응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마음이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더 성숙하면, 내가 더 위에 사람이 되면, 위에 사람 그러니까 뭔가가 지배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마음이 더 성숙돼서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이해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인데 우리가 하는데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생활하면서 관계 맺을 때 생활하면서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래라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하면서 같이 하는데 이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해라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해라는 건 다 이해해서 내가 성숙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 기분 상할 수 있었겠지. 그럴 수 있었겠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오늘 하면서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이거를 찾아서 공부하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제가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아 이거구나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한 20년간 고민하면서 찾은 부분이에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찾아왔냐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 것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를 했는데 이렇게 한 소식 하시고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께 저도 가서 한 소식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들으면 와 그래 나도 그렇게 하면 정말 깨달을 것 같아요. 뭐 걸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뜰 아래 전나무라는데. 그러니까 화두 이야기 듣고 그러면 또 화두가 뭐지 막 찾기도 하고 와 삶을 이렇게 살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 10년 넘어가니까 처음에 막 뭔가 호기심으로 봤으니까 딴 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 부분. 삶의 부분. 왜 삶의 부분,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왜 존경스럽지가 않지? 저렇게 한 소식하고 깨달으셨는데 왜 화를 내시지? 저도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출가했는데 화를 잘 냈어요. 왜 화를 잘 냈냐 하면 세상 별거 아닌데 뭐 나는 끄달리지 않고 그냥 이제 던져서 하는 건데 내가 화라는 거에 끄달리지 않는데 뭐 화내는 거 뭐 어때? 그렇죠. 내가 화를 냈는데 나는 화내는 게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내는 것도 상황 다 읽고서 잘못됐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어때? 절에 이렇게 신도분들이 오셨는데 아유 보살님 절에 오는데 양말 신고 법당에 들어와야죠. 이게 익숙한 거죠. 근데 법당에 양말을 꼭 신어야 되나요? 왜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어떤 사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법당 들어올 때 양말을 신는데 왜 신어야 돼? 근데 저는 당연히 들어오면 양말 신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 꼭 양말 신어야 돼요? 내가 스님인데 신으라 그러면 신는 거지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따져요? 절에 오신 분이 따지지 말고 와서 그렇게 다 이게 내려놓고 절에 오려면 다 내려놓는 거지 뭘 그렇게 분별 망상에 빠져가지고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해요. 익숙한 거지. 이런 얘기해도 저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걸까?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상처받아요. 몰라서 그랬는데 좀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뭐. 그러면 저는 그러는 거죠. 절에 오신 분이 뭐 그런 거 상처받아요. 절에 올 땐 다 내려놓고 복덕을 짓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다 듣던 이야기 아니신가요? 그죠?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물음표가 갑자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절에 오셨는데 다, 뭐 양말 안 신으면 어때요? 편히 하세요. 이게 더 나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야단을 치실까요? 부처님께서 정말 잘못한 거는 지적하셔요. 잘못됐어요. 근데 지적할 때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양말을 안 신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말을 신는 건 어떤 의미고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고 그렇게 안 신어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신어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신어서 나은 이유는 딴 분들이 신어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양말을 왜 꼭 신어요? 우리는 맞추는 거지.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에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돼 있으면 맞춰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숙돼 있으면 상대하고 싸우지 않고 마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맞춰줄 수 있어요. 왜?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맞춰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맞출 수 있는 것. 내가 성숙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경험도 미천하고 업도 있고 이 업력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맞출 수 있지 해도 상황상에 따라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실수해요. 그 상대가 기분 나빠서 이야기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삶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기 경전에 말씀하시는 삶은 이런 삶인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왜 야단쳐야 되지? 절에서는 이 어간석입니다. 어간석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에 갈 때도 법당을 향해 중간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어간석이니까. 여기는 큰 스님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모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몰랐는데. 근데 어간석으로 들어오면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안 된다고만 이야기 들었어요. 부처님께서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안 돼. 이야기 들었어요. 맞아,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이니까 안 돼. 근데 왜 부처님 다니시는 길 저는 다니면 안 되냐고요. 왜 안 되죠? 예의상. 감히 어떻게. 왜? 제가 이런 게 강해서 그렇나 봐요. 왜?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삼배하잖아요? 어디 절에 이렇게 가셨는데, 절에 주지 스님이 계셔요? 근데 자복 깔고 바로 중앙에서 삼배했다. 그냥 지나가실 주지 스님이 많이 계실까? 거기서 삼배하고 옆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도 나은 거죠. 아이고, 어디 감히,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절에 갔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불상이 막 있고, 와, 너무 좋았고, 절에 막 사진 찍고, 핸드폰으로 막 동영상 찍고, 내려오다가 절에 주지스님한테 걸렸어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었어요. 속으로도 막. 그래도 이제, 제가 잘못한 거죠. 예,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아직도 생생해요. 거기 주지 스님께서. 나는 선방에 30년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 쳐다도 안 봤다고. 예. 어디 감히 부처님 사진을 찍냐고. 예. 우리는 그래요. 근데 왜 부처님 사진 찍으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영상 찍으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주지 스님은 느끼시고 계시니까. 그게 상이에요, 상. 그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한 상이에요. 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절에서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상이고요. 그 상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줘요. 이 상. 왜 우리는 이런 상이 강할까? 왜일까요? 이게 상이라고 바라보는 공부가 무언가가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왜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교 명상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줬잖아요. 불교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법과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시는 불교의 수행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게 왜 다를까? 왜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 그건 여기에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상업을 하는 문화와 농업을 하는 문화는요. 극명하게 갈려요.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상업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업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쫙 와서 내가 보고 이걸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고 내가 얼마에 사야 되고 그죠? 그것은 내가 보는 이 대상, 물건에 있나요? 아니면 그걸 추상하는 것에 있나요? 인식하는 것에 있나요? 내가 물건이 뭐랄까, 쌀을 들어와서 파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쌀이 들어와서 팔게 되는 이 쌀이라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쌀이 들어와서 팔고 할 때에 어떠한 이익이 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 맞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걸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그죠? 후자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추론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화 자체가 발전돼요. 근데 농사 질 때는요.
농사는 어떻죠? 경험에 따라서 어느 계절에는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느 때는 수확해야 되고 어느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거 반복돼요. 변함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저는 서울 출신인데 출가할 때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복숭아 농사를 하신다고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을 한 3년 했는데 우리 스님께서 땅이 많으셨어요. 한 3,000평, 5,000평을 놀리니까 이제 아침 공양할 때 야, 우리 저기 금년 콩이 비쌌다는데 우리 내년에 콩 심자. 그래서 콩 심었죠. 콩 심어 보셨습니까? 콩밭면을 안 닦네? 콩 심다가 저 울었어요. 콩 심잖아요, 콩밭에. 콩 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우리 은사 스님께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셔갖고 수박 드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직도 기억나요. 콩을 심었죠. 농사인데 농사 잘 됐어요.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농사 할 때도 막 어느 철이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동네 분들 다 하고 나면 우린 그거 보고 하고. 동네 분들 다 하고 우린 그거 보고 하고. 타작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 보고 하고. 우리는 무조건 많이 심어서 많이 하면 되는데 많이 수확이 되겠어요? 그죠? 경험이 없으니까. 동네 분들은. 그 전 경험 농사를 계속한 분들은 기계처럼 해요. 딱 이때는 이거 하고, 저 때는 저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모르니까. 그냥 보고서 하고, 듣고 하고. 그 수확이 됐죠, 콩이? 근데 금년에 콩이 비쌌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는 폭락해요. 왜 폭락할까요? 비쌌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다 심어요. 폭락하는 거죠. 콩을 어디다 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그래도 우리 한번 또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심었죠? 또 심어도 1년 경험이 있으니까 잘 농사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바쁘고 뭘 해야 될 때 다 이게 늦춰져요. 심고 뭐하고. 그 연도도 폭락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포기하자. 포기한 연도는 또 확 올라요. 농사는 그래요.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험에 따라서. 즉, 직관에 따라서. 직관이라는 건요, 내가 해왔던 경험이 있으면 이때엔 이렇게 되는 거야. 저땐 저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농사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묻는다. 따진다. 없어요. 대화한다. 상의한다. 상의할 게 뭐 있어요? 상의하면 더 안 되죠. 근데 추론은요. 내가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주위에 정말 같이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 물건은 왜 그래라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논리와 합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리라는 수학적인 계산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수학이 필요해요? 없죠. 그죠? 여기는 수학이나 수리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지? 그렇다면 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있고 무언가가 근본이 있겠네? 근본이라는 걸 따져요. 여기는 근본이라는 걸 따질 필요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현상만 있어요. 현상. 즉 현실만 있어요. 현실. 현상과 현실이 있고 여기는 근본을 따져요. 근본을 따진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존재라는 것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게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서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을 대표하는 거예요. 특히나 서양의 철학은 이렇게 발전해 와요. 근데 이것은 중국 철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용어는 중국은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철학이라는 용어는 근대화되면서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프랑스나 어디와의 용어를 갖고 오면서 그 필라소피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하면서 번역되면서 나온 거예요, 철학. 존재라는 용어 자체도 번역되면서 나오는 거고 근본이라는 개념 자체도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즉 중국은요. 존재라는 개념이 없어요. 존재의 근원을 살핀다 이런 게 없어요. 중국은요. 인식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식이라는 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직접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을 어떤 현상을 통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게 인식작용이거든요. 그것이 인식. 예. 근데 이게 다 없어요. 중국은 다 없어요. 우리가 동양 그러면 서양과 동양의 반대를 동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동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동양은 어딘가요? 동양은 여러 넓은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중국을 뜻해요.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러한 문화권. 우리는 그것이 아직도 아주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계, 이러한 철학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인도는 어떨까요? 인도는요, 동양이라는 중국적인 사유가 강할까요? 아니면 이 서양의 이러한 사유가 강할까요? 서양은 이러한 사유가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흐름 속에서 와요. 그리스, 로마라는 철학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의 서양이 꼽힌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동양은, 중국 문화는 중국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온 거고, 인도는 또 전혀 달라요. 인도는, 여기는 아리안, 인도 유럽계라 그래서 이쪽 계통이에요. 문화 자체가 다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러한 개념이 강했겠죠. 그리고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인도는 상업이 강력하게 발전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 체계도 이러한 체계 속에 있어요. 이러한 체계 속에. 근본과 원리를 따지고, 그래서 논리와 합리로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추론을 통해서, 추론은 그냥 상상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논리와 합리라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보편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세계에서는 현실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현실 너머에 더 큰 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근데 중국은 현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은 어때요? 공자, 아니면 노자. 노자도 우리가 도 이야기하니까 어떤 본질을 따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노자도 그렇지 않아요. 노자도 도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끝나요. 더 가지 않아요. 공자도 천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천명이라는 건 질서야. 더 이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현실이 중요하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이? 도덕적 삶.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정치 체계적인 삶. 대표적인 게 이게 유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덕경도
도덕적인 현실적인 삶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너머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중국은 인식론이라는 게 없고 존재론이라는 게 없고 본질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인도를 보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현실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인식하고 본질을 향해 갑니다. 본질은 신의 세계에 가는 거고 인도도. 근데 이러한 세계에 2500년 전에 고타마 시달타라는 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 인식은 무엇으로 하죠? 세상은 무엇으로 바라보죠? 나의 마음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마음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체계는 마음을 분석하는 체계예요. 왜? 인식의 주체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논리와 합리로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다 이해가 되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명상을 할 때에도 사띠가 어떤 것이고 사념처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다 분석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분석하고. 근데 여기서 부처님만의 독특한 체계가 나와요. 아주 희한한 체계.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불교 명상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핵심적인 거예요. 뭐냐?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 현상은 중요하니까 현상 너머에 이것을 이루는 본질적인 체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있으면 이것의 원인이 있는 거야. 그 이데아야. 그래서 이데아라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없어. 그런 거. 이데아라는 거 없어. 그럼 본질은 뭐라는 말입니까? 변화하는 거야. 고정된 실체가 없어. 이게 정말 독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2500년 전에 설득이 됐어? 와, 어떻게 설득이 되지? 할 정도로.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중도. 현실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우리는 현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고정된 무상, 무아 이 개념에서 공이라는 개념까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야. 것이라고 고정될 수 없어.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본질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이해하기 힘드니까 부처님 사촌동생인 대바달다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중국 불교로 딱 들어오면 중국 불교에서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본질은 이야기하는데 고정된 실체가 없대. 어떻게 해야 돼?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고정된 실체가 없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이분들은 본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인식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존재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만의 불교가 새로 탄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성을 놓게 되고 불성을 어떻게 알아차려요? 직관으로. 이것을 논리와 합리로서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와 합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걸려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데 어떻게 불성이 있어? 그러니까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직관으로 바라봐서 불성을 느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것은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자가 이야기한 거로 이야기하면 너무 편해요. 저는 너무 편해요, 이해하기가. 존재는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게 하이데거가 한 말이거든요. 본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본질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방식이 뭐예요? 변화하는 거죠. 변화한다고 해서 허상인가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허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의 무상, 그래서 상이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가는 규칙. 규칙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흐름, 방식, 방법이 있다. 그것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의 핵심이에요. 논리와 합리로서, 그대로 수리로서, 논리와 합리와 보편적인 수리로서 인식하면서, 인식이라는 건 철저하게 논리와 합리가 같이 가야 돼요. 추론이라는 것은. 안 그러면 허황되게 되니까. 근데 직관은요,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이 불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관적인 불성은 어떤 것이야, 아니 어떤 방식이야,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직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중국은 농업을 하는 곳이에요. 중국은 상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왜 상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까요? 분열될 땐 상업이라는 게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통일되면 상업이 필요 없어요. 왜?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고 먹고 살아도 거기는 살아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구도 하나 반박 안 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은요. 농업국가인가요? 언제부터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로 바뀌었죠? 70년대, 80년대. 그 바뀔 때의 불교가 쇠퇴하는 시기랑 딱 맞아요. 불교가. 딱 맞으니까 이것이 안 먹혀요. 예전엔 먹혔어요. 지금 70대, 60대 이상 분들은 먹혀요. 왜? 어른이 이야기하면 이해. 농사 질 땐 어른이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따라야 농사가 잘 돼요. 내가 묻거나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경험이 미천하니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경험 많으신 어른께서 이야기한 그대로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농업국가에선. 이해하는 게 익숙해요. 60대 이상은 익숙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다른 세대가 있어요. 40대 이하. 특히나 지금 20대. 절대 어른이 이야기한다고 따르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건 개인이 중요시한 거예요. 개인. 왜? 개인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단체가 중요한 거예요. 농사는 단체에서 세습 때 오는 거니까요. 여기는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개인의 자아 성취가 중요하지 집단의 자아 성취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상업국가니까. 상업국가는 집단의 자아 성취, 괜히 집단 이야기하다 한꺼번에 다 망해요. 개인에게 능력을 다 펼칠 수 있게 나눠주면 더 발전하는 것이 상업국가예요.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패러다임과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TV에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도 TV 잘 안 보잖아요. 뉴스 같은 거 아예 안 봐요. 답답하죠.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고 막 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건 답답해요. 왜? 패거리 정치하잖아요. 아직도. 이유는 그 세대예요. 그 세대. 근데 요 밑에 세대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종교도. 불교도 똑같아요. 농사를 짓던 세대에 아주 합리적으로 발전돼서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수행이라는 체계를 발전시킨 것, 시대의 하나의 정신으로서 나타난 것이 중국의 선이에요. 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성과 직관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것이 필요하니까 저는 명상 또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대에 안 맞아요. 지금 세대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미학 전문이 계셨어. 미학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학 그러면 아름다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을 아름다워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도 있지만, 중국은 아름다움도 이 집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집단이 아름다운 거예요. 관계 맺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계. 근데, 요 집단에서는 누구나가 다 아름답다고 해도 나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선 누구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내가 아름답지 않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놈인 거예요. 끼지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아름답대. 그래? 그러면 아름다운 거구나. 나도 해야 돼요. 거기에 익숙해요. 60대 이상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 밑에는 이 사고예요. 누구나가 다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나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주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라왔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관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라는 부분, 우리 대한민국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예요. 우리는 집단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일본은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서양은 개인주의 사회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관계주의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와 관계주의예요. 집단이 아무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40대 밑은 개인주의가 같이 있어요. 관계주의도 지금 깨지고 있는 사회예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노조 있잖아요, 노조. 저도 강의 이렇게 나가면 노조 하시는 분들이 다들 막 답답해요. 지금 들어온 신입 분들은 말을 안 듣는데요.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대요. 저분들 이상하대요. 아니에요.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노조를 이끄는 분들이. 모든 집단이 다 그래요. 모든 집단이. 확 바뀌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불교는 더해요. 우리 불교는 더 보수적이거든요. 더 권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돼 있겠죠. 근데 저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불교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그래. 저도 댓글에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막 쓰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저는 한마디 탁 던져요. 뇌피셜 말고 나는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니까 전법사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시다. 그럼 말 못해요. 누구 하나 말하는 한 명 못 봤어요. 그러면 또 본인이 들었던 큰 스님의 말씀이나 어디에 큰 스님의 어떤 논서나 갖고 또 막 써요. 한자를 막 섞었어요. 쉽게 우리말인데 좀 써보세요. 못 써요. 왜? 내가 들은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통했던 거예요. 그 세대는. 한자 사자성어 이야기하면 다 통했어요. 지금도 통하냐고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안 통하죠.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부처님의 여기에 있으니까. 본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 또한 방식이야. 이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두카라는 어떤 고라는 괴로움을 끄집어내서 깰 수 있는 방향을 여기서 제시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불교 명상에서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랑 계속 움직이니까 그걸 꽉 잡아라.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합리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어떤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변화하고 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삼매도 있고 통찰진한 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열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직관만으로 가니까 바로 깨달음과 열반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예요? 질문하면 답을 못하죠.
또 직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돼요? 답을 못해요. 절에 들어오는데 왜 양말을 꼭 신어야 돼요? 답을 못해요. 나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어간석으로 다니면 안 돼요? 말을 못해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우리 선배님, 우리 불교는 그래서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이것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이에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있어요. 저는 우리 불교가 지금 시대에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스님은 서양을 숭배하세요? 서양 철학을 숭배하세요? 아니요, 진짜 그래요. 저는 서양 철학을 숭배하지도 않고요. 중국 철학을 숭배하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 불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좋은 것들 갖고 와야죠.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활용해야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깨달으셨어요? 아니요. 나 깨닫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몇십 년간 고민해서 찾아온 거니까. 왜 그럴까, 우리 한국 불교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연구한 거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에서 너무 필요한 것. 불교 명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이에요. 마음 공부. 너무 필요해요. 이것만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정말 성숙된 삶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삼매, 무슨 윗바사나, 통찰지. 그거는 그 다음에 되는 분들 하시라고 놔두고. 이만큼만 해도요, 정말 성숙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누리며 살아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사라진 것.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체계, 논리적 체계, 마음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아는 체계. 이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뚜벅. 왜 환상과 초월을 다 비판하시고 했는지 이걸 향해 뚜벅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교 명상이다. 그래서 마음을 딱 붙잡는 것은 호흡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느낌과 이런 마음의 흐름을 딱 잡고 이제는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교 명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은 제가 이제 처음 했을 때 저도 이 강의를 처음 하는 거라서 유식학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식학 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 갖고 이해의 부분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응 안 하는 부분 설명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들숨날숨의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걸 쭉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금강경을 갖고 제가 법의 체계를 어떻게 보는 건지 이해의 부분을 쫙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하면서 이 집중이 된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앞으로도 하실 분들도 호흡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건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에 5분도 좋아요. 끊임없이. 근데 저는 30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30분. 끊임없이. 그러면 뇌라는 것이 불교 명상을 하는 체계로 확 바뀌어요. 전두엽이 두꺼워지면서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면 한 6개월만 하시면 느껴요. 내가 의식이 이렇게 단단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전과 다른데? 느낄 수 있어요. 그냥 30분씩만 꾸준하게 집중만 하시면. 네. 그런데 이것이 쫙 느껴지신 분들은 또 아니면 이것이 안 느껴졌어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금강경을 갖고 설명해 이해 부분을 이해하면서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삶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자기만의 생활에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더불어서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해요. 근데 그거 인정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그러면 초라한 자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봐서 초라하면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는 건데 불교 명상을 해서 내가 의식이 강해서 자기의 초라함을 딱 보잖아요. 너무 행복해져요. 야, 초라함을 딱 보면 내일 내가 개선해 갈 수 있는 나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개선해 가게 돼요. 이 개선해 가는 이 부분이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 초라한 나를 바라보는 건 반응 안 하기의 이 영역.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영역.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해 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무조건 강조하신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것. 내가 숨을 들이마신다, 내쉰다. 집중은 딱 들이마시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들이마신다, 내쉰다. 들이마신다, 내쉰다. 앉아서 이렇게 반가부자 틀어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30분. 30분은 꼭 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30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도 채우려고 해보시면. 그런데 바빠서 안 된다. 5분이라도. 그래서 날마다 꾸준히 해야 뇌가 적응해요. 뇌가 습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발달해 가요. 계속. 우리가 운동하듯이 이 부분을 꼭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